자, 55페이지 오시면 벌칙, 행정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편으로 접어듭니다. 자, 벌칙이다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한 달치 배운 것을 다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늦게 오신 분은 한 달치를 예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벌칙은 단순 암기로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하고 또 여러분들이 점수를 맞추셔야 되는 단원입니다. 오늘은 이 행정, 형벌에 대한 종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공부해 보시면 뭐 암기법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듯이 계속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만약에 출제가 되면 제일 점수 따기가 좋습니다. 단순 암기니까 그죠? 암기도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상단의 제목이 벌칙해서 행정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려오면 총설 1 행정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에 밑줄 긋고 두 종류가 보이죠. 내려가면 2번 행정 질서벌 밑줄 긋고 네 가지 종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적어보면 지금까지 배우셨던 벌칙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 형벌이 있습니다. 또 행정 질서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벌칙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목부터 잡기를 형벌과 질서벌을 벌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부터 왜 강조하는가 하면 행정처분이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행정처분이 글자가 비슷하니까 행정처분을 벌칙이다 이렇게 들어가면 심각하게 틀립니다. 글자가 비슷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행정처분은 벌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난주에 공부했죠. 행정처분하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거다. 이것은 불이익 처분이지 벌칙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떤 교재에 보면 벌칙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데도 있어요.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그런 교재를 제가 보고 있고 또 가지고도 있는데 그 해당되는 출판사에 전화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거 전달하는 사람을 오지랖 넓다 이럽니다. 자기 거나 잘 알지 뭐 전화해가지고 올래 그러네 이러고 있으면 심각하게 그 사람도 금지장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가지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칙은 형벌과 질서벌이 있다. 이때 형벌에도 두 종류가 보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있는데 이것도 말은 쉽지만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니까 말이 길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3년에 2천, 1년에 1,000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 결국은 형벌이라 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해당되는 것이 3년에 2천만 원짜리는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이제 이렇게 따라 나가겠지만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형벌에 해당되는 사유이다. 이 말은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이다. 이런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자, 행정질서벌의 종류를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교재는 2천만 원짜리 과태료 나오죠. 고치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3천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그 2천만 원 돼 있는 것은 3천으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2천만 원짜리 과태료 할 때 2천만 원만 해도 큰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걸 오히려 올려가지고 3천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원래 처음 수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100%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래도 센 과태료인데다가 더 세게 만들었다는 뜻은 강조하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2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짜리 과태료 또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요거를 5%의 과태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5%라는 말은 100분의 5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놓으니까 중급자가 한 달 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위반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벌칙은 모두 몇 가지? 6가지다. 이런 큰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입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이 6가지가 돼 있으면 3천만 원짜리는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겠죠. 그죠? 큰 틀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는데 이 우리나라 법에
벌칙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어떤 것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았다. 그 말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고도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병과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징역이면 징역, 벌금이면 벌금이지 이것도 받고 뭐 500만 원짜리 과태료에도 해당된다. 이런 문제 나가면 무조건 X예요. 왜 X인가 하면 어떤 사건으로 벌을 받은 자는 다시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 그런 말을 해요. 뭐 그런 거는 모르시더라도 벌 받은 자 다시 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벌칙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뭐는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병과됩니다. 왜 되는가 하면 이거는 벌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뭐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오면 뭐 내용은 맞고 떠나서 다네 일단은 내용 말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를 하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징역이면 징역이고 벌금이면 벌금이지 이 두 가지도 병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벌에는 징역과 벌금도 형벌의 종류이기 때문에 징역을 받고 벌금형에 해당된다. 그런 문제 내면 웃긴다 이래 됩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그죠? 그래서 벌칙은 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이런 기초를 잡으신 분이 이제 3년에 2천만 원짜리, 1년에 1천만 원짜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교제죄를 하단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보입니다. 가장 센 벌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그냥 가볍게 확인합시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무등록업자 3년에 2천. 2번 이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거의 같은 놈이죠. 다른 사람 자기증을 가지고 등록을 했다. 이 무등록하고 거의 같은 급이잖아. 그죠? 거짓의 동그라미. 3번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의 동그라미. 4번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동그라미. 5번 탈세를 목적으로 마지막 줄에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3년에 2천이에요. 투기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래 갈 거예요.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법니다.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가볍게 들었던 것들을 복습합니다. 넘어가서 1년에 1천만 원짜리 양이 굉장히 많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1년에 1천만 원짜리도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는 다 짚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기법 하고 할 테니까 참고로 보시고 내려가시면 행정질서벌이 들어오는데 행정질서벌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과태료다 이렇게 부르고 첫 번째 줄 얼마짜리라 그랬죠? 3천만 원짜리로 바꾸셔야 돼요. 자, 3천만 원짜리 과태료로 금액이 껑충 뛰었는데 줄을 쫙 긋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여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꽝 엄청 뛰었죠. 거래 대금 지급 자료입니다. 이거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억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친 사건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안 나는 분을 위해서 다시 3천만 원짜리 과태료는 거래 대금 지급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인데 이거를 거래 대금 자료를 기억하기 좋게 여친 사건 그랬단 말이에요. 여친 사건이 뭔가 하면 이런 사건입니다. 자,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 있고 사는 자 매수인이 있습니다. 여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자, 두 사람이 이 아파트가 뭐 관악구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이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저 사당동에 있는 저 아파트는 대략 5억쯤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도 대충은 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거래를 하면 뭐 4억 9,500, 5억 또는 5억 500 대략 한 5억대에서 거래가 되는 거다. 이 정도는 상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갑하고 을은 거래를 하고는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봐도 이상하잖아. 그죠? 아, 저 동네 아파트는 대략 한 5억 정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사고 팔았다고 실거래가 신고를 3억에 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봐도 좀 이상한데 신고 관청에서 받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4억 9,900, 5억, 5억 200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3억으로 들어오니까 차이가 너무나 크잖아. 그죠? 그래서 어찌하여 다른 분들은 5억에 사고 파는데 그대들은 3억에 사고 팔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을이 내 여친이 걸랑요. 누가 여자친구라 그랬어요? 여친이라 그랬지. 을이 내 여친이 걸랑요. 그래서 싸게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기 물건 5억짜리를 1억에 팔거나 2억에 팔거나 위반은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나는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그래 말하니까 신고관청이 이해하겠다. 여친이면 3억에 팔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여친이라는 증명서를 좀 떼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또 여친 증명서 받으러 다니면 집은 엉망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여친 증명서를 못 떼니까 3억에 주고 받았다라는 거래 대금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죠? 근데 이거를 제시 못하면 얼마짜리?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그러면 자기들은 5억에 팔거나 말거나 우리는 3억에 사고 팔았다니까 여친이어서. 그죠? 그러면 3억에 팔았다라는 자료가 어떤 걸까요? 라고 물으면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3억에 사고 팔았다면 가져갈 건데 그 첫째 뭐? 실제로 본인이 3억에 사고 팔았다면 계약서는 못 믿지. 왜 그런가 하면 서로 5억 주고 사고도 3억짜리를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공적인 자료가 뭘까요? 3억에 주고받았다는 자료. 그걸 대표적인 거 송금했다. 그럼 송금표 가져와 봐라. 3억. 그죠? 그러면 송금표 없으면 입금 통장 있겠지. 그죠? 그게 공적인 자료잖아. 공적인 자료. 그런 걸 제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허위로 제시하거나 제시를 못하면 3천만 원짜리 다 지금 그래 나가는 거예요. 자, 송금했으면 송금표고 나는 송금하지 않고 현금 갖다 줬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현금을 갖다 줬다. 그러면 자료가 없잖아 이게. 그러면 갑이 받았으니까 사용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니라.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골프채 업자다. 그럼 내가 3억원치 골프채를 구입했다면 구입했다는 자료 가져와 봐라. 우리는 그 3억을 땅에 묻었다. 그럼 땅에 묻어놓은 사진이라도 찍어와 봐라. 그죠? 사용한 용도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줬다면 대출 서류 있겠죠. 주식을 처분했으면 주식을 처분한 서류 가져와 봐라. 근거되는 서류를 가져와 봐라 이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영수증이라도 가져와 봐라. 그러는데 영수증은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잖아. 두 사람이 만들 수 있으니까 공적인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뭐라 부른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 왜? 여친 증명서라는 건 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허위로 제시하거나 제출 못하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게 아주 강조했고 이번에 또 법이 개정돼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친 사건 하면 뭐 생각해야 된다? 거래 대금 지급 자료 이렇게 기억하라고 연결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령 시간에는 여친 사건으로 공부 하나 했고 실무편에 가면 남친 사건 또 하나 들어옵니다. 또 여친 남친 헷갈려가지고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까지 전달을 다 해놨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친 사건 이렇게 딱 기억해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이번에 금액이 얼마짜리로 바뀌었다? 위반하면 3천만 원짜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취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자체가 중요한 단원인데다가 법이 개정돼 들어왔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의미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하단에 내려가면 이제 500만 원짜리 과태료 보이시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역시 암기법 해서 따라갈 거예요. 오른쪽에 100만 원짜리 과태료. 이것도 다 바뀌었어요 지금. 왜 바뀌는가 하면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이 있었고 연수교육은 실시할 수 있다. 그랬던 법이 원래부터는 연수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으니까 안 하면 뭐가 따라간다? 제재가 따라가겠죠. 그런 것들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 붙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항상 강조했죠. 법이 개정되는 건 시험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큰 틀만 가져가셔야 돼요. 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다 수정돼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3번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것도 줄 하나 껐죠. 이거는 바뀌지 않는 부분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뭐 해당된다?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갈로 열고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에 동그라미 놓고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공부했습니다. 권리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거짓 신고하면 얼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100분의 5가 5%죠. 5%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정도로 한번 떨어놓습니다. 자, 다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라 그랬죠? 입주권, 분양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잡아놓고. 자, 그럼 이런 행정 질서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것도 부과권자는 시험에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부터 기억합니다. 줄자 껐습니다. 국토장관은 누구에게만 부과한다?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에게만 부과한다. 우리 좀 전 시간에 협회 수업했죠?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국토장관이. 그래 정리했잖아. 그죠? 우리 연결돼 있죠 지금. 거래정보사업자와 국토장관이 부과합니다.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특별히 중요합니다. 딱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도지사는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며칠 만에 반납해야 된다? 7일 내로 반납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딱 한 개. 3번 등록관청이나 신고관청은 누구에게 부과한다? 중개업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대해서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그래서 자 짝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짝은 지워놓으셔야 되고 뭐 부과 기준 이런 건 천천히 공부합시다. 바쁜 것도 아니고. 자 넘어가면 이제 58페이지 하단 양벌 규정이 들어오는데 자 이 양벌 규정이 왕별입니다. 별표 탁 찍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법령의 마무리 편으로서 양벌 규정인데 이 양벌 규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안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제목이 양벌 규정이다. 그러면 양벌 규정 이 말은 둘 다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예전의 법에는요 뭐 용어가 좀 거칠었죠. 쌍벌 규정 그랬어요. 쌍벌이나 양벌은 같은 거예요. 한자로 쓰면 쌍벌 이렇게 쌍자를 이렇게 써요. 그 양벌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두 개라는 뜻이에요. 두 개라는 뜻. 쌍, 양,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양벌 규정 이렇게 부르는데 예전에는 쌍벌 규정이었고 여러분이 듣기에는 쌍벌 규정이 듣기 좋습니까? 양벌 규정이 듣기 좋습니까? 똑같다. 뭐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둘 다를 처벌한다 라는 규정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이런 거 했죠.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이 누구죠?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한 행위는 업무적입니다.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중개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처벌하니까 양벌 규정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이 법 48조 49조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자 그러면 48조 49조가 이겁니다. 형벌과 질서벌을 48조라고 그럽니다. 48조 49조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를 한 자를 벌하는 외에 잘못을 한 자는 당연히 처벌하는 거예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밑줄 긋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양벌 규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고용인들이 뭐를 했다? 48조, 49조를 위반했다. 그 말은 징역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못을 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받으면 그 행위를 누가 한 것으로 본다? 중개업자가 한 것으로 보니까 중개업자에게는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되니까 우리는 이것을 양벌 규정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조문을 가지고 쉽게 문제를 물을 때는 이렇게 묻겠죠. 고용인이 48조, 49조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중개업자에게도
같은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이 양벌 규정이다. OX. X죠. 그건 쉽게 되는 거고, 그래 내면.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공방구 중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인데 중개보조원이 문제를 그래 겁니다. 중개보조원이 투기를 조장하였다. 중개업자에게는 뭐가 부과됩니까? 이래 물어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 단어를 알아들었다면 이거 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중개보조원이 투기를 조장하면 중개업자에게는 뭐가 부과됩니까? 이런 말이죠. 투기를 조장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고 지금 그랬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자는 당연히 그 벌을 받고 중개업자에게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얼마?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된다.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중개업자는 고용인 때문에 뭐를 받았다? 벌금형을 받게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 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결격사유다. 이런 게 있고 결격사유는 등록이 취소되니까 우리 판례가 중개업자가 고용인 때문에 벌금을 받는 것만 해도 가혹한데 거기다가 결격사유로 가가지고 등록이 취소된다라는 말은 이중으로 처벌을 하는 거니까 중개업자가 벌금을 받더라도 무슨 사유는 아니다.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게 판례단 말이에요. 이런 판례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재 하단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또 중개업자를 완전히 빼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원의 이름으로 서명 날인하였다면 무등록업자로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러나 이 경우 중개업자는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개업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했는 것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게 유권 해석이죠. 동그라미 2번. 이때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사용주인 중개업자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줄 것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이다. 이런 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줄 닦고 놓고. 동그라미 3번. 중개업자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또 줄 거야 됩니다.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법이 도입이 되는 겁니다. 다 정리하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그 표현들 6권 해석, 판례, 새로운 조문을 이해했는지를 문제에서 이렇게 겁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가 벌금을 받는 것을 양벌 규정이라 한다. 까지는 맞죠? 자, 이때 중개업자가 벌금을 받으면 결격 사유를 구성한다. OX. 그거 하나 알아야 되고. 자, 이때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 중개업자에게는 항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OX. 지금 했잖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까지도 알아놔야 돼. 그래서 판례가 결격 사유가 아니다 하니까 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중개업자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문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 놓습니다. 방금 강조했다시피 우리 법령의 마무리 편에서 양벌 규정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단어를 잘 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령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중개실무총론 파트 2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죠. 자, 잠깐 단원을 소개한다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은 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 과목은 중개법령 및 실무다 이렇게 부르고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 40문제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전달한 바 있고, 자, 법령 및 실무니까 요거를 잘 들어보면 법령이 한 파트가 있고 실무가 한 파트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접어드는데 법령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 70% 출제합니다. 그러면 실무는 30% 출제하겠죠. 이거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시험 기관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 70%면 법령에서 28문제 나옵니다. 실무는 12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40문항이 되겠죠. 그리고 첫째 시간에 강조했다시피 가장 범위가 작은 데서 효자 과목이니까 법령은 80점을 받아서
다른 과목에 점수를 보태줘야 됩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 과목이 80점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공부한 법령을 다 맞추어도 70점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실무를 반 이상은 걸어야지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법령에서 28문제가 나오는데 뭐 28개를 다 맞추는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것은 뭐 한두 개도 서너 개도 틀려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부터 수업하는 실무에서 반을 건져야 이게 80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중요합니다. 이거를 단원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재가 법령과 실무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가 뒤편에 있으니까 실무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특히 실무 시간 되면 결석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형적으로 공부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실무를 잘해야만 점수를 받습니다. 이 과목에서. 또 쭉 해보셨으면 느낌이 어떤지 모르지만 법령은 그래도 쉽습니다. 내용이 단조롭고 범위도 작고 그죠? 물론 뭐 까탈스럽게 뭐 말 거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과목보다는 편안합니다. 이 법령이. 그래서 법령에서 아무리 잘 점수를 받아도 실무를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하는 실무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전달했고 이 실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을 다 배웁니다. 모든 과목이 뭡니까? 민법적인 거, 개론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공시법, 세법, 등기, 지적, 공법에 관한 내용까지도 실무에서 다 만나요. 실무라는 것은 실제 업무니까 공법적인 사항, 민법적인 사항이 다 걸려드니까 이 실무 점수를 잘 받는다. 이 말은 다른 과목에도 성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는 중요한 개념을 갑니다. 이제 오늘 이제 입문 과정에 접어들었지만 실무를 수업하다 보면 이 시간이 중개법 시간인지 민법 시간인지 또 등기법 시간인지 헷갈릴 정도로 타 과목에 가는 게 많이 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 과목의 도움도 받고 또 다른 과목에 받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무가 수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실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필수 실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실무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가 또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게 생활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또 연결되고 뭐 등기에 관련되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는 경매 이런 것들이 우리 실무에서 공부합니다. 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신청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것도 또 별도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중개사법 과목도 과목이 자꾸 많아져요. 범위가 뭐 매수신청에 관한 것도 공부해야 되고 경매도 공부해야 되고 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 그죠? 이 자꾸 이렇게 범위가 많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실무에 관련되는 계략적인 이제 단원을 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실무 점수를 잘 받아야만 고득점 한다. 이런 걸 하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던 실무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재 60페이지 상단의 제목이 실무의 의의 및 중개계약 제목이 이렇게 출발하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은 실무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무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실무라는 뜻은 실제 업무를 실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개업자가 현장에서 실제 하는 실무는 범위가 어딜까지일까요? 이게 첫 단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 중개실무,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거기 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런 뜻이에요.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 자, 중개완성까지도 밑줄 긋고 중개업자의 중개업무 일체를 말하는데 따라서 계약 이행 업무는 실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표현이 왔습니다. 자, 이 말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개실무가 무엇입니까? 하면 물건을 파는 자, 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과 사는 자, 매수인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실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중개계약으로부터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중개계약을 알아야 되죠. 그림으로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의뢰인과 중개업자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중개계약이다. 그럼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하나 사주세요. 또는 매도인도 의뢰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시작되는 것이 중개계약이고 이 중개계약에서부터 어디까지? 중개가 완성되는 것까지. 이 중개의 완성을 뭐라고 부른다? 계약의 체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중개를 왜 하지요? 중개를 완성시키려고 하잖아. 그죠? 중개가 완성된다는 말은 계약이 체결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실무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중개계약에서부터, 즉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에서부터 중개가 완성되는 것까지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범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중개가 완성이 되면 주로 뭐를 합니까? 중개업자가 수수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중개가 완성이 되면 두 사람이 계약이 채면 수수료도 받겠지만 더 중요한 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죠. 그리고 이제 수수료 받지. 중개가 완성 딱 되면 수수료부터 내라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말은 계약금까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계약금까지인데 이 계약금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중도금이 오고 가죠. 중도금이 오고 가면 잔금도 주고받죠. 잔금도 주고받으면 대체적으로 등기도 이전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실무다 아니다. 실무가 아니다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인 거라.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업자가 계약이 딱 체결되면 이제 계약금 주고받았겠죠. 그 다음에 중도금, 잔금, 뭐 등기 이전 업무까지 진행이 되는데 중개업자가 야, 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중개업자의 실무가 아니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됩니까? 중개업자들이 관리해 줍니까? 아, 관리 잘해주죠. 계약금만 관리해주고 그 다음 중도금, 잔금에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등기까지 딱 끝나야 이제 한 건 했다. 이 정도로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중도금, 잔금, 등기전은 실무가 아니라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 지금. 그죠? 그럼 이게 왜 실무가 아닙니까 하면 방금 했죠. 거래의 이행은 중개업자의 실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당사자들의 문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법이 제시하는 문제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다르잖아 이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에 안 걸 수가 없다니까. 그죠? 그러면 시험 지문에 이렇게 뜨겠죠. 중개업자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도금, 잔금까지를 잘 관리해야 될 의무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답은 X.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아니라니까. 그죠? 법은 어디까지라 그랬다? 중개의 완성까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과 법률이 돌아가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잡고 계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또 한 번 중개계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법에서 배웠던 거 중개업자가 교육을 받는다.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뭐 또 뭐 많이 배웠죠. 뭐 휴업, 폐업, 신고를 한다. 이런 것들은 중개실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중개계약 전에 다 해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죠? 그래서 실무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실무를 탁 출발하면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중개업자가 광고한다 소리 들었습니까? 광고합니까? 광고하지. 뭐 이런 아파트를 살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거 신문 광고도 하고 교차로 광고도 합니다. 또는 이런 물건이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물건을 구합니다. 또는 살 사람을 구합니다. 이렇게 광고 많이 합니다. 광고하는 행위는 중개업자의 실무다 아니다. 언뜻 보면 중개업자의 중요한 실무 같죠? 실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광고도 중개계약 전에 광고를 하는 거라고. 광고가 이루어져야 이제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면 중개업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행위는 실무에 포함한다 하면 그냥 설렁설렁 막 따라 들어간다고 거기. X. 그죠? 광고는 중개계약 전에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뭐라 부른다?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의 범위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실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그러면 이런 범위를 보시면서 2번 내려오면 실무의 과정이 들어오는데 지금 했던 말입니다. 번호 다시기 바랍니다. 밑에 박스로 의뢰 접수 앞에 1번, 2번 중개활동, 3번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4번 중개활동, 5번 중개완성. 번호를 달았죠. 1, 2, 3, 4, 5를 왜 달았는가 하면 그 순서대로 이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1번이 뭐죠? 중개의뢰 접수. 그게 중개계약이잖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마지막 5번이 뭐죠? 중개의 완성.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중개계약에서부터 중개완성까지가 실무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제일 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개의 3요소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동그라미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른다? 중개의 3요소 그래요. 이것도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중개하는 그림인데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뭐? 첫째, 중개대상물. 여러분 물건이 없으면 중개할 게 없죠. 당연히 이게 첫째 요소죠. 그 다음 물건은 있는데 의뢰인이 팔아주세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중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의뢰인도 있어야 돼. 그래서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그리고 누구? 중개업자도 있어야 중개를 하지. 그죠? 만약에 중개업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 되지 중개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중개의 3요소는 그림으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을 3요소로 한다. 자, 이렇게 왜 그림으로 전달하는가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전달 안 하면 이런 문제에 당해요.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 수수료가 있어야 한다. OX. X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 중개 수수료도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면 중개 수수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X입니다. X. 중개의가 되기 위한 요소로서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OX. X입니다. X. 근데 지금 밖에 가보면 중개업자가 중개하는데 사무소 다 갖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소도 요소라고 생각하고 싶어진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서 동그라미 하듯이 이것을 3요소로 한다. 그래 쭈루룩 읽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당한다고. 그죠? 그래서 3요소는 그림으로 딱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것을 3요소로 한다.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뭐죠? 중개대상물. 이것이 의뢰인. 이를 중개업자를 3요소로 한다. 그림으로 딱딱딱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림으로 잡을 때 불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3요소가 나왔는데 매수자 을은 동그라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지. 의뢰인이잖아. 그지? 여기도 동그라미를 딱 하고 나니까 동그라미가 모두 몇 개다? 4개니까 내가 졸았나? 4요소 이렇게 바꿀까 봐 걱정된다고 지금. 그죠? 동그라미는 4개여도 3요소입니다. 그림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가 되기 위한 3요소는 그림에서 딱 나타나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런 그림은 함부로 그리는 게 아니라고. 그럼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딱 가지고 만듭니다. 그려놓고 보니까 이 그림이 중개하는 그림인데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건 몰라도 돼. 하여튼 그런 건 몰라도. 그래서 그림은 막 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미를 가지고 간다는 것을 의식해 놓으셔야 돼요. 중개의 3요소는 그림으로 기억하시고 이 그림은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여러분 수백 번을 만납니다. 수백 번을. 그죠? 중개를 그림으로 딱 새겨 놓으셔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실무의 서론을 들었다면 오른쪽에 이제 중개계약 하여 이제 실무가 출발을 했잖아. 지금. 그죠? 자, 실무의 출발점이 뭐라 그랬죠? 중개계약에서부터 출발하잖아. 그죠? 그래서 1번 중개계약의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자, 이거는 판례인데 중개계약이란 중개업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의 목적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는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이며 중개실무의 출발점이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라고 들어옵니다. 거기 법률행위라는 말이 들어왔죠. 그 법률행위 줄하나 껐습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처음 배우시는 분은 법률행위,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말이 복잡합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법률행위 하면 자동으로 계약, 이것만 딱 기억합니다.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계약. 그러면 이제 뭐가 말이 촥촥촥 다 맞아 들어간다고. 다시 계약이 뭡니까 하면 다시 매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는 매매, 임대차, 교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약은 뭐 매매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그랬잖아. 그죠?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계약이라 그랬잖아. 계약. 그죠?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게 계약이에요. 그 대표적인 계약이 뭔데 하면 매매가 있다고. 매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유식하게 대답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죠. 나는 우리 두 사람이 집을 사고 팔았다.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 그죠? 요걸 법률적으로 하면 우리 두 사람이 집을 매매했다. 이러는 거예요. 사고 팔았다가 매매니까. 좀 더 유식한 사람은
우리 두 사이에는 법률 행위가 일어났다. 아, 그러면 이제 재단하게 이제 유식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 느낌이 딱 옵니까? 그럼 법률 행위라는 말이 느낌이 왔다면, 그 다음 민법에서 들을 때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가 큰 틀을 싹 빼라면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법률의 행위, 뭐 거기다가 사실 행위 막 어질어질해진다고, 그죠? 법률 행위 하나는 딱 잡아 놓으셔야 돼요. 법률 행위는 뭐라고요? 계약. 계약. 계약은 뭔데 하면 매매. 그게 계약이에요. 그럼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집을 사고 팔았다. 이거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법률 행위가 일어났다. 이런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법률적으로. 법률 행위라는 말이 뭐다? 매매가 일어났다 이 말이잖아. 매매가 뭐다?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민법을 들을 때도 큰 어려운 단원이 하나가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가기가 쉬워지겠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계약이 들어갔죠. 그래서 법률 행위며 이런 말이 나오잖아, 여기에. 그죠? 이거를 시험에서 슬쩍 중개계약은 사실 행위로서 이래 나온다고. 그럼 X입니다, X. 법률 행위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런 개념들을 체크하시고. 자, 그럼 내려가면 2번. 이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법률적인 성격이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도 계약이니까 법률 행위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을 민법에서 묻는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묻지 않고 법률행위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아라. 이렇게 들어온다고. 자, 그래서 가볍게 줄 것입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중개계약은. 그런데 옆에 답까지 달아놨죠. 요물 요식 계약이다 하면 틀린다. 이 답까지 딱 달아놨어요. 또 유상 쌍무계약이고 조건부 쌍무계약이면서 편무계약에 가까운 특수한 쌍무계약인데 이거를 무상이다. 편무계약이다 하면 틀린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이 계약은 민사중개계약의 성격을 가져가는데 시험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상사중개하면 틀린다. 친절하게 표시해 놨잖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 비전형 유명계약이지 전형이고 유명계약이면 틀리고 혼합계약이면서 위임계약 유사설이고 임의계약이면서 계속적 계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데 몰라도 된다니까요. 민법에서 말하고 딸두로 공부한다니까요. 그죠? 중개계약의 성격을 가볍게 짚는 거예요.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계약 이건 계약의 기본 성인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면 민사중개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민사중개라 그랬지 상사중개하면 틀린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좀 중요한 게 위임계약이다. 이게 또 중요해요.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계약의 성질입니다. 자, 내려가면 이번에는 3번 중개계약의 종료라는 시점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종료되는 시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하나 넣고 해당되지 않는 거 문제를 걸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단원을 보시면서 봐요.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겠습니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이게 끝나는 시점이 어딜까요? 자, 1번 봅니다. 1번 계약 기간의 경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음 달까지 아파트를 사주세요 했는데 다음 달이 지났다. 그러면 중개계약 끝나는 거죠. 다음 달까지 아파트를 사달라는데 한 5년쯤 있다가 지금 사줘도 되나요? 지금 이래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중개계약은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끝나요. 중개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계약이 체결되면 끝나잖아.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했는데 아파트 사줬어. 그러면 끝나잖아. 중개계약이. 이해하시죠? 이거 막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3번 계약의 해지. 해지가 뭐죠? 지금부터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해지예요.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다가 매수자가 나 사기 싫다. 없다. 없는 걸 하자. 그럼 없는 거지. 뭐 없다. 사기 싫다는데 네 억지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약의 해지. 지금부터 없는 것으로 하자. 4번 파산 선고, 사망, 중개업자의 검치산, 중개불능 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매수자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라고 중개계약이 돌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그죠? 숨만 쉬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럼 사망하면 사줄 사람, 살 사람이 없잖아. 그걸 중개불능이라고 그래요. 자, 매수자의 사망도 있지만 사주세요 하니까 중개업자가 그걸 하나 사줄게요 하다가 사망했어요. 그럼 사줄 사람 없죠? 그럼 사망은 중개불능이에요. 또는 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했는데 아파트가 불타고 없어졌다. 팔 물건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중개불능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죠? 중개불능도 무슨 사유다? 중개계약의 종료 시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이해하시면서
중개계약을 했더라도 끝나는 시점, 첫째 기간의 경과, 중개의 완성, 세 번째 해지, 없는 걸로 하자는데 당사자들이, 그죠? 해지, 그 다음 중개불능을 종료 사유랍니다. 내려가서 4번, 이런 중개계약의 서면화에 따른 기능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별표입니다. 이건 아주 가볍지만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자, 이 서면화의 기능 이렇게 들어왔는데 서면화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는 중개계약이 문서로 일어납니까? 말로 합니까? 99.9%가 말로 합니다.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중개업자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아파트 사기 위해서 내하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지? 또는 여러분이 매도인이라도 우리 땅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지, 땅을 팔기 위해서 당신하고 계약서 씁시다 이런 말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이 전부 구두로 말로만 일어나니까 이 당사자들이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얼마에 사주기로 했는데 비싸게 샀다, 싸게 샀다, 수수료는 많다, 작다, 물건은 좋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 썩었더라 등등 자꾸 말로만 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중개계약을 계약서를 딱 적으면, 우리말로 하면 서면화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서류로 딱 만드는 것을 서면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점이 있겠죠. 1번,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기능이 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내용의 확정 기능에 줄 닦았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문서를 쓰면 내용이 확정되잖아, 그죠? 2번, 분쟁을 발생하고 해결하는 기능이 있다. 동의하시겠죠? 말로 하는 것보다. 3번,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통시장에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읍시다. 자,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시장의 종류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시장은 재래시장이 있고 백화점이 있다.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자, 그럼 이 유통시장이 재래시장도 있고 백화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더 정비되어 있고 근대화되어 있습니까? 그럼 대체적으로 백화점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왜 백화점입니까? 하면 백화점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백화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쇼핑하기가 편리하다. 맞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주차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백화점이 재래시장에 비해서 근대화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백화점은 정찰제 개념이에요. 누가 가더라도 이 가격은 얼마에 팔겠다는 정찰제 개념이라면 재래시장은 말만 잘하면 콩나물 한 움큼 더 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잖아, 그죠? 지금 나쁘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통이 그런 취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중개계약을 계약서를 딱 적으면 이 아파트를 다음 달까지 얼마에 팔아주시오. 이렇게 중개계약이 가격이 책정이 된다고. 우리말로 하면 정찰제 개념이 되니까 투기를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한다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되는 기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4번. 당연히 이런 말들은 투기를 예방하죠. 자, 이걸 1억에 팔아주세요 하면 1억에 팔기 위해서 노력하지. 투기라는 것은 저게 8천만 원짜리도 됐다가 5억짜리도 됐다가 이러니까 투기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서면화를 딱 하면 투기를 예방하는 기능이 생기고, 마지막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다. 통제되죠. 무슨 아파트를 언제까지 어떻게 사면 수수료를 얼마로 하자. 이거 딱 적어놓고 일 시작하는 거예요. 자주 통제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서류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중개계약을 서면화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지금 이야기했던 거 자유, 분, 방하다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서면화를 하면 어떤 특징이 있다? 자유분방하다. 자가 뭐죠? 자주적 통제 기능이 있고 천천히 찾아내면 되겠죠.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되며 분쟁을 예방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 들어온다고요. 서면화를 하면 어떤 좋은 기능이 있다? 자유분방하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네 가지가 딱 들어오는데 쓸데없는 게 들어오겠죠. 서면화를 하면 수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 이거 X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개계약서를 계약서를 적는다고 수수료 준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계약이 체결돼야 받지, 그죠? 또는 자주적으로 통제된다 그랬지. 관에서 통제하기가 수월해진다.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틀릴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분방 이런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죠? 서면화를 했을 때의 좋은 점. 제 마지막 5번.
중개계약서라는 게 나오고 이건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넘어가면 중개대상물의 수집 방법, 뭐 광고한다, 사교활동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대상물이 수집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63페이지입니다. 중개업자는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야만 중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 실무편에서 가장 핵심 단원이 어디다? 조사 확인이에요. 여기서 문제도 5개 정도 예상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정리합시다.